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형제복지원 사건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최악의 인권 침해 사건이다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린 바 있는데 사건의 진상이요 30년 만에 대법원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죠. 자, 이 개념부터 좀 짚고 가죠. 비상상고 어떤 제도인가요? 네, 지난 9월경에 이 자리에서 한번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다루면서 당시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비상상고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위법성이 발견된 경우에 검찰총장이 이를 이유로 다시 판단해달라 이렇게 대법원에 신청을 하는 비상구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문 절차거든요. 예. 근데 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에 당시 검찰은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해서 불황인들에 대한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네. 이 중에 특수감금 부분은 당시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서 적법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그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요. 업무상 횡령 부분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재판이 잘못되었음을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 이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무부 훈령이 그때 당시에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비상상고를 한 건데 만약에 인정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이 대법원에서는 비상상고가 제기될 요건이 되는지 적법성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걸 내가 심사해도 되는 건지 네. 일단 이 부분을 검토를 한 후에요.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에 대해서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심리를 진행한 결과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면은 원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 등으로 돌려보내거나 네. 혹은 스스로 다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네, 원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 즉 무죄를 선고해야 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했다거나 한 이런 경우에는 이 원 판결이 무죄로 바뀌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형제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무죄 판결을 바로잡는 청구인데 이미 확정된 무죄인데 이게 효력이 바뀌나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상상고의 경우는 그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만 판결이 정정이 됩니다. 즉 이번 사안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난 경우에 네. 그것을 다시 불리하게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사법부의 한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비상상고 제기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최소한 판결 이후에서라도 당시 강제 수용이라든가 특수감금 부분의 위법성이 인정이 된다면 피해자들이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어떤 특별법 제정 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진 않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또 효력이 미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특별법 제정에도 말씀하신 대로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좀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요,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이 김상곤 전 부총리의 딸이 대학에 부정 입학했다, 이런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가 결국 가짜뉴스로 밝혀져서 사과한 일이 있었죠. SNS, 유튜브, 단톡방 등을 통해서 많은 양의 가짜뉴스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자,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부터 짚어보죠. 가짜뉴스, 어떤 걸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죠? 네, 사실 현재까지는 법적으로는 이 가짜뉴스라는 개념이 확립된 바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일반적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가장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주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지난 16일 법무부에서는 이 가짜뉴스를 허위 조작 정보라고 칭하면서요. 이것을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 사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도 요즘은 뭐 사진 쉽게 조작하고 합성해서 뭐 여기다 기사를 섞어서 가짜뉴스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 너무 쉬워진 게 아닌가 싶은데 현행법상 이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조항이 혹시 마련돼 있나요? 네, 뭐 현행법상 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라든지 네. 전기통신기본법상 타인 손해 목적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있고요. 예. 그러나 가짜뉴스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 자체만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의 법률만으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처벌이 좀 어렵겠네요. 네,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러한 허위뉴스 자체가 상당 부분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법 많이 있습니다. 아.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형법이라든지 예. 정보통신망법 등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은 네. 적시된 것이 허위라는 점이라든지 혹은 뭐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처벌이 되기 때문에 모두 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개인,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해당한 특정하는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사실 유튜브에 가짜 뉴스들 보면 특정 개인보다 뭐 사회나 국가에 대한 가짜 뉴스가 참 많거든요. 이건 처벌할 수 있나요? 제가 방금 이 현행법상 가짜 뉴스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명예훼손죄의 주체는 개인이나 혹은 특정한 단체에 국한이 됩니다. 즉 공권력의 행사자에 해당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짜 뉴스 등을 통해서 공무를 방해하거나 한 이런 경우에는 네. 드물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사례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가짜 뉴스 법으로 막아야 한다와 또 표현의 자유 침해다 이런 양쪽 의견이 좀 맞서고 있습니다. 끝으로 법조인으로서 가짜뉴스 도입법으로 가짜뉴스를 처벌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러한 가짜 뉴스가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고요. 예.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가짜 뉴스라는 개념 자체를 잘 설정해야 하고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단순하게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데 나름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기는 하되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뉴스를 접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뉴스에는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지식과 이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법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세상 사는 법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